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힐링 닥터. 예. 이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아, 이거 뭐, 마음 공부 좀 할래도, 이제 또 뭐, 별 걱정이 없으면, 유튜브 시스템까지 이제 애를 미기고, 제가 그냥 마음이 편할 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거, 유튜버 방송 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생방송 갖고 제가 참 생방송이 잘 안 돼서, 제 딴에는 비싼 돈 들이가 저 기계 샀다가 잘 안 돼가지고 썩을 한 달 반쯤 그렇죠. 알았는데, 이제 저게 좀 되려니까, 이제는 또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그게 이제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이 손혜원 바들이나 문바들이 다 같이 이 내로 텔레파시를 모아가 황장수 유튜버 사고 나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정말 특이한 멘탈을 가진 손혜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광고업계에서 출세하고 돈 좀 벌고 뭐 대기업들하고 친하고 또 권력자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김정숙과 친구면 절친이면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죠? 저는 안 봤습니다. 뭐 기사도 안 봤습니까? 기사는 조금 봤습니다. 어쨌거나 뭐 기자들을 가르치고 지가 곤란한 거는 답 안 하겠다 하고 뭐 SBS 기자 왔나 하고 목포까지 끌고 내려가가 지가 사놓은 땅에서 그래서 내가 어제 저 기자회견장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려라. 80년 됐다는데 그럼 저는 이 염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안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저 살다 저리 시건방지고 천방지축이고 전 사람 처음 보는데 손혜원이 와 저런다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이거 높이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2000년대 그 사람의 인생 여력을 보면 최근 2000년 이후로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상승 곡선을 타다가 최고의 정점을 찍은 시기가 지금 요즘으로 보이거든요. 그 국회의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청와대에 그 친구를 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 뜻이나 말에 어긋나는 일이 지금 최근에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높이 날아올랐을 때는 자기 역량에 비해서 그럴 때는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후에 그 자기가 겪게 되는 재앙들을 겪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최고의 정점에서 이제 추락이 시작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의 날개? 그 뭡니까 저 촛농으로 날개를 만들어가 그걸 갖고 저 태양을 향해서 갈라다가 녹아가지고 추락을 했다는데 근데 사실 손혜원의 껍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뭐 광고해서 재벌회사 여러 개 이름 지어주거나 또 디자인 해준 사람 많을 거고 뭐 그 중에서 손혜원이 특별히 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을 많이 짓기는 했지만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뭐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보면 뭐 지는 53억이라 그러고 지가 말한 어제 또 모순이 나왔지요. 지 재산은 100억이라 그러고 뭔가 이 소장품은 그럼 나머지 47억은 신고 안 한 거예요. 뭐요? 건물은 어디 가고 시계는 어디 가고 그런데 학교로 보면 뭐 홍대 나왔어요. 뭐 저런 대학 뭐 바로 담벼락에 있지만 사무실 내 뭐 저런 것보다 훨씬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많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 뭐 예일이니 아이비리그나 영국 캠브리지나 뭐 소르본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많은데 왜 저렇게 날뛸까요? 권력하고의 가까운 거리를 감당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현실 권력을 실제로 그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갑질의 행태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하라는 이야기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항상 아침에도 반성하고 점심 때도 반성하고 저녁 때도 반성해야지 권력에 취하지 않고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높은 네. 주상복합이나 네. 고층 아파트 위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펜트하우스를. 네.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 네. 자기가 성공인 게 확인돼서 매일 그 높이 올라갈수록 밑을 내리다 보고 네. 성공을 이렇게 스스로 매일 아침 자축할 건데 네. 저런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 한 2, 3년 전에 최순실이. 네. 그것도 뭐 가는 데마다 네. 목욕탕 때밀이 아줌마하고도 싸우고 뭐 가는 데마다 싸움을 그러니까 잘했던.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실질적인 권력을 현실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당연 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렇게 큰 권력을 가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 높은 사람들만 알지 일반인들은 최순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알리려는 행동을 했었고 이 손혜원 씨도 자기가 초선이지만 훨씬 큰 권력을 가졌다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박물관 그 학예실장 자르는 과정에서도 행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행사가 되는 거죠. 근데 최순실은 손혜원한테 비하니까 좀 짜네요. 왜냐면 집안의 내력 때문에 배설도 못하고 네. 그리고 지가 높다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손혜원은 거기 반해가 뭐 어쨌든 현직 국회 현직 의원도 하고 있고 또 뭐 하도 여기저기 설치고 다녀갖고 손혜원 모르는 사람 한국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얼굴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이렇게 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기자들한테 그냥 주입식 가르치는 강의를 하려고 또 지가 곤란한 거는 이거 몰라도 돼 이런 식이더만요. 자, 그럼 손혜원이 저렇게 이 설치는 이 오만작약, 안하무인, 그게 권력이죠. 전방지축으로 자충우돌 하는 손혜원의 저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과 거리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하는데 본인은 그 거리를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행이 되는 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쾌감을 느꼈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인생이란 거는 그런 쾌감이 취하면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최순실 씨나 그 손혜원 씨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그 주제가 하나가 부각이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나 자기가 권력이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우리의 힘든 일들이 연결돼서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도 스스로 자기의 중요성,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데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상황을 맛봐야만 자기가 권력자인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계속 마음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인정을 계속 이렇게 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저런 성격을 형성했다.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저런 것도 아주 착한 사람이 그 VIP 친구가 됐다고 저렇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자주 착한 사람은 VIP 친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손혜원 씨가 자기 나름대로 성취를 이뤄내온 과정들이 있어요.
2000년대 이렇게 성취를 이뤄온 과정에서 그 에고가 조금씩 인플레이션 되기 시작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가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 에고가 굉장히 확 팽창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본인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추락의 그 깊이를 더 낮추려면 지금이라도 좀 조심해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조연으로 등장 안 했으면 네.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겠죠. 뭘 믿고 저러는가. 근데 정치인들은 냄새 맡는 데는 권력과 선수죠. 힘의 네. 냄새를 맡는 데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성질 더럽기로 하면 한가닥 하는 이해찬 네. 민주당 대표가 이 손혜원 사태에 말 한마디 안 해요. 네. 딴 데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영표가 손혜원이 탈당한다니까 나가갖고 둘러리 세고 네, 예. 원내대표가. 손혜원이한테 이렇게 네. 어깨 두드림도 받고 뭐 서로 두드렸죠. 저 그거를 보면 네. 그 사람들은 다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혜원을 잘못 건드리면 영린, 그러니까 용의 비늘을 잘못 건드리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뭐 용의 비늘이면 김정숙. 예, 그 관련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수기하고 손혜원은 원래 갑순이었으니까 예. 손갑순. 예. 그러니까 수기와 순이 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예. 대통령 되면 친구라고 말 잘못하면 예. 완전히 연락 오잖아요. 너 그렇죠. 팔고 다니지 마라. 예. 조심해라. 예. 그런 관계를 초월했는가? 그런 관계 오늘 청와대도 뭐 대변인이 친구는 조사 대상에 있지 않다고 친구를 인정을 해요. 그런 관계는 확실하게 뛰어넘었으니까 청와대가 뭐 자개를 선물하고 이게 확실히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개 선물하고. 옛날에 보면 뭐 고영태 가방이 무슨 뭐 박통 가방으로 되고 한 거하고 뭐 비스무리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손혜원은 국회 이 회의할 때도 네. 자개를 팔았다고 문자에 예. 보셨죠? 그 사진 봤습니다. 그래서 뭐 250만 원을 내가 받았다 원가 그러니까 원가 250에 알아서 얹어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공예품 중개상입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실제로는 거기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따지면 관련 공예업 문화예술위원회에 있으니까 공예업 관련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은밀하게 그런 걸 한 거죠, 실제로는. 원장님이 병원 앞에다가 군밤이나 붕어빵을 팔면서 그래가지고 붕어빵 뭐 밑에 파는 알바가 원장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진료 중에 이거 뭐 저 1,000원에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이래 물으면 두 개로 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 그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가능하죠. 의사들은 투잡 가능해요? 아니요, 의사들은 투잡은 가능하죠. 두 군데 병원을 오픈하는 건 안 되지만. 두 군데는 안 되지만은 의사들이 투잡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그 일식집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낮에는 병원을 하고 밤에는 일식집 사장으로. 출근해서 한번 쭉 보고 이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손혜원이 투잡을 했다. 근데 이제 그 문화예술 방송위원회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백지 신탁하고 다. 근데 뭐 백지 신탁한 회사가 목포에 뭐 건물도 사고 또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뭐 잘하는 그런 부분도 뭐 팔라고 노력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그 자개 뭐 좀 자개가 비싸기는 합니다만은 많이 그렇게 더 벌고 싶습니까 사람이? 사람 원까지 하면서 사람
그 욕심이란 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게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손혜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이분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참 인간적으로 좀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세상에 네. 의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도는 거짓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네. 중요한 거는 결과니까. 결과죠.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네. 사람들은 그 좋은 의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의도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거는 실제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국회의원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개발 예정 지역에 내가 땅을 사서 네. 이렇게 하고 내 아는 사람을 다 붙일 거니까 네. 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네. 집값이 오를 거다. 네. 그게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없죠.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이게 선한 의도예요? 선한 의도라고 볼 수 없죠. 예? 실제로 볼 수 없죠. 그 과정이. 예.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손혜원 씨 말대로 했다면 제일 처음에 거기 문화재청이나 목포시에서 그걸 인수하게 하면 되는 진짜 거죠. 선한 의도를 가졌다면 네. 자기가 투기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네. 내가 이 목포에 애착이 생겼다. 네. 아주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네. 그러면 내가 땅을 가운데 얼마쯤 사서 네. 목포에 시에 기부 체납을 할 네. 거니까 네. 시는 네. 대신 위에 좀 올려주라 건물을. 네. 그러면 내가 가진 네. 이 뭡니까 낮은 자개나 칠기. 낮은 칠기나 공예품을 네. 여기 전시하겠다, 네. 기부하겠다. 네. 이게 선한 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외에 여기에 선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장님은 부동산을 사랑을 하십니까 혹시? 부동산 좋아하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죠. 자 그러면 네.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네. 어쨌거나 이렇게 전국에 많은 개발 예정 지역이 있고 네. 또 뭐 요즘 뭐 망원동이나 익선동 같이 네. 옛날에 그냥 빈민가인데 네. 서민들 사는 동네. 네. 그걸 갖다가 누가 투기를 하고 뭐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옛날 골목길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다 사라져 가니까 네. 그런 게 좋다 해가 사람들이 다니고 해가 핫플레이스가 됐다 이런 거. 네. 그런 게 될 때 네. 서민을 위해서 개발되는 모습을 단 한 건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좀 뻔한 거짓말을 저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면 양성태 대법원장이 어젯밤에 이제 구속됐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그 사람이 포토 라인에 서지 않았다. 그래서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뻔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포토 라인에 서는 게 알 권리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 사람 인상은 TV나 뭐 카메라나 신문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세워서 물어보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든지 뭐 할 말 없습니다라든지 뭐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다 안 하는데 포토라인에 선 사람 중에 한 사지선다에 해당되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말을 포토라인에 서서 하면 그게 알 권리입니까? 아니죠. 망신주기죠. 망신주기죠. 네. 그 안 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지금 이거 다 그냥 정권마다 사법 가지고 거래하다가 하필 나한테 와갖고 사법 거래했다고 딴 놈들은 안 잡고 내만 잡는데 내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다. 여태까지 한국에 솔직히 뭐 유백무제 이런 오랫동안 내려온 나쁜 이 관행이지 이게 나만 이랬냐.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나는 기분 나빠서 재수 없다. 나는 사람들 앞에 얼굴 내밀기 싫다면 안 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그만큼 뻔한 거짓말이 지금 목포 시민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참 그게 그 말에 현혹되는 목포시 일부 시민들도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손혜원 스캔들이 나오니까 목포시 그쪽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말이 많아지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
관광지로 활성화되면 이익이 올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손혜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히 뭐 지역에 그런 것들 많은데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고 그 탈법이고 위법이고 비도덕이고 비양심도 지역의 이익만 되면 우리는 웰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국민의 수준이 되는 거고 그게 정치의 수준이 되는 거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지역 발전 된다고 해가 지역의 서민이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지역 발전하고 대부분 서민들 쫓겨나죠. 그 지역의 유지들만 잘 살지요. 이번에도 집 17채인가 샀다라는 채몬가 뭐 정몬가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이하고 같이 다니면서 안내도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멀쩡한 거짓말에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지역 발전을 이렇게 밤마다 사람도 안 다니는 거리를 손혜원이가 이렇게 유명하게 해줬다. 손혜원이 뭐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걸 갖고 이지랄을 하느냐. 자, 이러는 사람들이 솔직히 무식하면 좀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을 옹호하는 세력들 중에 일부는 그런 분들이고 또 다수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 문파들이거든요. 문파들은 주진영 씨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문파 나왔으니까. 그 사람 지난번에 무슨 뭐 저 청문회 할 때 그 저기 최순실이 그때 무슨 뭐 한국 하나증권 전 사장이라 해가지고 김성현이 밑에 내려갖고 막 했잖아요. 그래갖고 말은 옳게 한다 하고 또 무슨 뭐 경제 정의를 지향하는 경제 정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한국의 정권회사 사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죠.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도태되지 않겠습니까? 정권회사라는 게 그런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투자든 투기든 무슨 정보를 이용하든 실적만 좋으면 정권회사 사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 잘 타야 되고 권력에. 그렇죠. 정권회사 사장도 정치판에 끈대가 오던데요, 다. 당연하죠.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 사장까지 하고는 갑자기 이제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갖고 그러던데 이번에 손혜원 편은 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보전분인데 저 사람 과거에 청문회에서 뭐 말하거나 이럴 때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존경했는데 최순실이 편드는 거 보니까 아니, 저것도 손혜원 편드는 거 제가 좀 최순실이랑 손혜원이가 머릿속이 헷갈려 버려갖고 하루에도 한 10대번씩 말을 헷갈립니다. 이 손혜원 편드는 거 보니까 저것도 영 아니네 이럽니다. 아마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손혜원하고 무슨 팟캐스트도 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황교안 당 그 후보하고 대표 후보하고 친하다고 만약에 해서 안 친해요. 본 적도 없어요. 별로 뭐 나는 옛날 좀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친하다고 같은 황씨라고 그렇게 그 사람 잘못해도 편들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에서 벗어난 사람이 많아야지 그 국가가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가 많이 있으면 잘못된 일도 그 바의 여론몰이로 덮고 넘어가 버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인민 독재 이런 식의 것과 관련이 있는데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독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흐름을 만들어서 그 나라가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서구 그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은 그 절대로 그 인민이나 민중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길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거고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선동에 쉽게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의회 의원들이 그거를 책임지고 해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왜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원 사업들을 자꾸 해야만 다음에 또 뽑힐 수 있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그 나라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국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 그 자기가 출신 지역에 그 다리를 놓고 철도를 놓고 하는 거에만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런 데는 또 덤벼들지 않습니까? 뭐 쪽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풍토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 또 더 있습니다. 뭐 막 칼럼니스트라 해가지고 황교익 씨요? 손혜원은 이타적인 사람. 손혜원 덕에 세상이 밝아 보여. 이기의 세상에 이타의 아름다움을 새겨놓은 사람. 손혜원 뇌에 장착된 패턴이 건전하다. 자,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뇌에 장착된 패턴이 뭡니까? 말 좀 쉽게 하지. 황교익이 뭐 별로 인텔리도 아니면서 뭐 별로 인텔리 아니다 뭐 불만 가질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말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친하고 싶은 사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계기로 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황교익 씨가 그런 그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에 손혜원 씨도 그 사람 글을 공유했더라고요. 황교익 씨 글을 공유하고 황교익 씨한테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실을 봐야죠. 진실을 안 보고 뭐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런 식의 평가를 그 황교익 씨가 손혜원 씨랑 뭐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해봤는지 어떤 일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타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손혜원 씨의 그 프레임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무슨 뭐 386이니 대한민국의 좌파 진보라는 사람들이 진짜 진보고 좌파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호재, 개발 호재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지역을 지정해놓고 집을 사서 이렇게 그 개발을 하고 정부 돈을 떨구고 이런 식의 개발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을 그 동네가 가난하고요. 다 떠난 동네라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끼리 어울려서. 그게 개발되면 그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멀리. 그렇죠. 그만큼 싼 동네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특화된 동네예요. 그렇죠. 거기서 구두방하고 거기서 두부 팔고 거기서 노점하고 거기서 무슨 식당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삶의 터전을 뺏기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집 팔고 당장 안 팔리던 집이 팔렸다고 팔아봤자 몇 천만 원, 1억도 안 되는 돈을 들고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자기 집도 잃고 가서 솔직히 말하면 월세방에 살거나 전세 살거나 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손혜원이가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대해서 반전의 빅카드가 있다고 그저께 협박을 하고 하다가 내일은 아니고 또 이러는데 그 뒤에 무슨 한국당이 목포에 내려가가 그날 오후에 그랬으면 어디 저리 건방진 게 있냐. 빅카드 공개해봐. 지금 이게 사고 쳐놓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누구를 협박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이번 사태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도 또 실망을 많이 느끼는데 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실제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태호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거 물어 뜯어야죠. 제대로 물어 뜯어야 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것 같아서 왜 저렇게 겁을 먹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깨갱한 것처럼 보여요. 그 뒤로 저 정도 말을 했으면 저 같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야, 너 나와. 옛날에 제가 성질 좀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저하고 같이 선거를 한번 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쪽에서 이제 자기를 좀 지켜본다고 귀찮게 한다고 선거 사무실 이렇게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가 황장수 나와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와, 내보다 성질 더 더러운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깨경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나경원 씨 본인만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경쟁하고 있으면 뭐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손혜원 조카가 그날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나경원 목포 갔을 때 네. 저거 앞에 지나가는데 카페 앞에 네. 여기가 손혜원 조카 가는 카페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쳐다보는데 네. 나와갖고 이래 찍으면서 나경원 뭐 피부 곱다 참 곱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협박인 것 같아요. 손혜원의 반전의 빅카드가 조카가 피부 곱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제 국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오직 그 잘 대처를 해야만 이 위기 상황을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사람이 상식이 있어요. 저는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 네. 이건 아니다. 네. 내가 그래서 비판에 끝까지 입장을 견지했어요. 지금도 바꾸지 네, 않고 네. 있어요. 그 진영 논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빠 논리, 진영 논리. 아니 근데 손혜원이 나는 거는 이건 뭐 최순실이보다 더한데 내가 볼 때. 네. 그런데 그게 진영 논리에 이 부분에 파묻혀서 대해서 그래요. 그냥 손혜원을 비유하는 네. 지금 빠돌이 댓글 다는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손혜원이 목포에 개발이 운운하는 목포 주민들 일부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주진영이 뭐 황교익부터 시작해서 386 정치인들 네. 이래가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유 진짜 욕하려다가 참.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개인들이 자기 주체 의식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영 논리에 의해서만 이렇게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섞여버려요. 뭐가 잘한 일, 못한 일이 다 섞여버린다고요. 진영 논리에 선다고 뭐 떨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냥 단지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드루킹 쪽에 서서 댓글 열심히 조작한 사람들 아무것도 안 떨어지고 열심히 앞에 섰던 사람 순서대로 깜빵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 손혜원 사태를 보면 화가 너무 나요. 제가. 네, 저도 이 마음에 어떻게 화를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손혜원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화가 났을 때는 화를 제3자가 돼서 관찰자가 돼서 자기 화라는 감정을 쭉 지켜보시면 화라는 감정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곱씹지만 않으면 화라는 감정은 저절로 쓰러지거든요. 에너지가 다 네. 하면. 근데 보통 우리가 겪는 일들은 대인관계에서 화가 나거든요. 대인관계에서 화가 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화가 난다는 거는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한테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했을 때 화가 많이 나거든요. 상대방,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그 굉장히 원죄 비슷하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 대인관계에서 화가 나면,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자. 또, 나라는 게 따지고 보면 나랄 게 없지 않냐.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화가 난 상황에서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 한 번 그런 경험이 생기면 두 번째는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 나를 화가 나게 했던 상황에 사람이 일주일 전 나한테 똑같이 어떻게 했었고, 1년 전에 어떻게 했었고, 5년 전에 어떻게 했었고, 계속 그 화났던 일들을 계속 곱씹거든요. 곱씹으면 화가 증폭이 돼요. 그러면 화라는 감정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고, 화라는 감정에 풍덩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화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감정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적당히 어떤 순간에 화가 났을 때 화를 표현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 표현에
강도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화라는 감정을 빠지지 않고 화를 바라볼 수 있는 제3자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화를 내는 보통 사람들이 네. 화를 본능적으로 내기도 하지만 네. 어떤 때는 계산해서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가 하면 화를 안 내면 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도 네. 그냥 뭐 그러니까 못한다, 날 무시한다. 그런 내지는 상태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화를 내야만 할 사람을 5 정도 화를 내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컨트롤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화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의 용량을 네. 적세적소에 잘 네, 사용해야 된다. 화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예. 예. 그렇죠. 원장님은 거의 돌을 닦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처음이 어렵지. 해보시면 한 번 성공하고 2번 성공하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일부 마치겠습니다. 네. 자, 대충할 테나. 네, 감사합니다.